네, 안녕하십니까. 기초한국사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강의에서 조선 후기 수치체제 개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세제도에서 영정법, 공납제도에서 대동법, 그리고 군역제도에서의 균역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실제 이제 국가직이나 지방직 공무원 시험 전 직렬에서 조선 후기 세제 개편, 즉 경제 파트에서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세제 개편 과정과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일단 세제 개편의 배경에는 국가의 세금을 좀 더 많이 걷어보겠다, 경제 안정 이런 데 초점을 맞춰놓고 세제 개편을 단행했었습니다. 실제로 농민들에게 돌아간 혜택은 별로 없었던 거죠. 여기에 대한 농민의 자구책이 나왔던 사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세제 개편 경제구조 변동과 연관해서 볼 부분입니다. 외호란 이후 조선 후기의 정치,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속에서 조선 후기의 사상계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구조가 바뀌면서 조선왕조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뭐예요? 성리학이죠. 과연 성리학은 조선 전기 때처럼 꼿꼿하게 서서 말이죠, 잘 사상적으로 통할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잘 못하고 있었을까? 이 얘기입니다. 결론은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상황 속에서 성리학도 시대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조선의 정치, 경제 구조의 변동 속에서 성리학은 옛날처럼, 초창기 성리학처럼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식의 그런 성리학으로 지켜나가고 있었던 거죠. 유지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꼰대란 얘기야, 꼰대. 그렇죠? 들어보셨죠? 또 여러분들도 많이 하는 얘기일 겁니다. 꼰대라는 그런 개념이 조선 후기의 성리학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할 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에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자꾸 옛날 것만 따지고 말이죠. 이거야말로 정말 꼰대 아니냐, 이 얘기예요. 조선 후기의 성리학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리학에 대한 비판론도 나오고요, 또 반성론도 나오고요, 또 그 성리학 틀 내에서도 일부는 떨어져 나와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런 비판론 또는 성리학 내에서 떨어져 나온 세력의 등장, 이거는 조선 후기의 성리학이 제대로 제 길을 가고 있어, 못 가고 있어, 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양명학도 나오고요, 또 실학도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게 조선 후기의 사상계 전반적인 동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시면은 조선 후기의 성리학의 동향에서 나온 부분이 있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성리학은 제대로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에 들어왔습니다. 사상계의 동향을 좀 살펴봅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조선 후기 사상계 동향에서 이것만 볼 건 아니고요. 누리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선 후기의 정치, 경제, 사회구조 변동 속에서 나타난 사상계 동향입니다. 앞뒤 다 잘라먹고 그냥 조선후기의 사상계 동향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앞뒤 다 잘라먹으면 조선후기의 사상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리학, 15세기 때 성리학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란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조선후기의 정치,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속에서 조선후기의 성리학은 제대로 가고 있었다, 못 가고 있었다. 못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리학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대에 적응을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계가 노출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호락 논쟁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 호락 논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호파와 낙파의 논쟁을 호락 논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깐 좀 보죠, 여기에. 이 호락 논쟁은 노론 내에서 나왔습니다. 노론은 소론하고 노론은 원래 누구였냐면은 붕당에서는 서인이었습니다. 서인이 숙종대 경신환국이라는 사건 이후에 소론과 노론 나눠졌습니다. 그 중에
소론, 노론 중에서 우리야말로 정통파 성리학자다. 서인 그러면 여러분들 정통파 성리학자를 자처하는 붕당이라고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물론 다른 붕당이었다고 해서 성리학 계열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그 중에 자처했던 사람들이 얘네들이죠. 그 중에 소론과 노론 중에서 우리야말로 서인의 적장자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노론입니다. 근데 그 노론 내에서 뭐가 나오면 호파와 호론이죠. 낙파 간의 사상 논쟁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호락 논쟁의 배경, 시작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냐면은 여러분 자료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거기 전개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죠. 노론 안에서 세 번째입니다. 권상하의 문이었던 한원진과 이간 사이에 벌어진 논쟁이라고 했죠. 그래서 한원진이나 이간이라든가 이 사람은 원래 스승은 권상하입니다. 권상하의 둘 다 제자예요. 근데 한원진은 인물성 이론을, 그 다음에 이간은 인물성 동론을 주장합니다. 서로 대립을 하니까 스승이 야 그만해, 인물성 이론이 맞아. 그래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이건 충청도에서는 일이 어떤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서울 경기 쪽에서의 학자들이 이간의 인물성 동론에 동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향후 100년간 인물성 이론이냐 동론이냐 서로 이제 사상 다툼을 하게 됩니다. 이거 호락 논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호파와 낙파의 논쟁의 주장은 뭐냐? 호파는 자 인성과 사람입니다. 인성과 사물, 물성. 그래서 인물성, 인성과 사물의 심성은 같다 다르다. 이론, 다를 있자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인물성 이론이고요. 낙파는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인성과 사람의 심성과 사물의 심성은 뭐하다? 같다. 동론을 주장하고 있죠. 호파고 낙파의 성향을 보면 이렇습니다. 호라고 하는 것은 기호지방에서 살았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호파라고 그래요. 기호지방은 어디를 기호지방이 나오죠? 충청도죠. 충청도입니다. 뭐 호서, 호남. 그래서 그 기호는 경기 이남. 그러니까 지금의 충청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낙은 어디냐면은 낙산이냐 낙산. 자, 여러분 서울 사신 분들은 서울 토백이 아니더라도 서울 사신 분들 아마 낙산 정도는 아실 겁니다. 낙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대학로 있죠. 대학로에 보면은 그 서울대학병원이 있고요. 대학로 중간에 그 좀 있죠. 그 건너편이 이제 그 뭐 방송통신대학교도 있고요. 그죠? 이런 이제 뭐 연극 공연하는 그런 곳이 많이 있죠. 그쪽에 그쪽. 서울대학교 병원 건너편. 거기에 뒤쪽에 보면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산. 그게 낙산입니다. 낙산. 낙산 공원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종로구하고요. 아마 성북구의 경계가 되는 산이기도 할 겁니다. 저쪽에 동성고등학교 쪽에서 동대문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낙타 등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낙타산이라고도 부르고요. 낙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낙산 밑에서 살고 있었다. 그래서 낙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시적 분위기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낙산은 서울 시내에서 그 젊은 청춘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합니다. 또 그 아마추어 사진 작가들 있죠. 뭐 꼭 아마추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프로 뭐 사진 작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진 찍기가 서울 야경을 찍기 좋은 데가 또 낙산이에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 해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가서요. 뭐 꼭 카메라에서 전문적인 뭐 몇백만짜리 카메라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요즘에 들고 다니는 뭐 디지털 카메라의 그런 거라든가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사진이 아주 잘 나오는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로에 불빛이 뉘엿뉘엿 석양이 넘어가면서 하나 둘씩 불빛이 켜질 때 그때가 딱 좋은 코스예요. 한 1시간 정도에만 걸어가는 코스 정도가 됩니다. 그 낙산이거든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서 다 만나지 말고요, 또. 자, 그래서 이제 그 낙산 밑에서 도시적 분위기에 살았던 사람이고, 여기는 충청도에 살고 있었던 호파입니다. 그래서 기호의 호자와 낙산의 낙자를 따서 호락 논쟁. 그래서 한원진, 이간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파와 낙파 중에서 정통 성리학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그 중에 누구예요? 호파입니다. 호파죠. 인성과 물성, 사람의 심성과 사물의 심성은 뭐다? 다르다. 이거는 뭐다? 같다. 그러니까 이런 정통 성리학을 고집했던 사람들입니다. 온리 성리학입니다. 시골에 짱 박혀서 성리학만 연구했던 사람이고요. 낙파는 도시적 분위기에 살면서 성리학을 연구하면서도 다른 데도 관심을 가졌던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인성, 물성은 다르다는 얘기는 성리학의 명분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그 일전에 우리가 서인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성리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존, 화, 양, 이라고 하는 사상 기억나십니까? 존화, 양이 화를 존중하고 그리고 이를 뭐 한다는 거죠? 배척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시각을 화이관 또는 이런 화는 중국이죠. 이 중국은 그래서 중하다. 중하 사상이죠. 우리는 스스로 낮춰서 뭐라고 했어요? 소중하다. 당시 중국을 추앙했던 살인들의 역사의식에서 나온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인성과 물성은 다르다는 얘기는 이겁니다. 화와 이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거죠. 정통 성리학자를 얘기입니다. 근데 낙파는 화나 이나 다를 거 뭐가 있냐? 같다. 이런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호란 이후에 청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뭘로 나오냐면 북벌론으로 나옵니다. 청정벌론이죠. 근데 인물성 동론은 뭐 청을 오랑캐로 규정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만주족이라고 그래서 이로운 것은 그네들 문화를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하죠? 북학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북벌론의 사상적 기반은 호랑론리에서 인물성 이론에서 나오고요. 북학론, 이건 이제 북벌론이 변질된 거거든요. 이거는 낙파의 인물성 동론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이 북학론은 나중에 실학에서 어디로 가냐면 중상실학으로 합니다. 이 중상실학은 부국강병,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청나라 학문을 받아들이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중상실학은 하나의 학파가 형성됐을 때도 무슨 학파라고 그래요? 북학파입니다. 이 북학이나 같아요. 같은 얘기입니다. 다 받아들이자는 건 아니에요. 이로운 것만, 괜찮은 것만 취사 선택하자는 겁니다. 청나라 거. 이 중상실학이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한말 개화 사상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개화 사상, 개화의 목표는 뭐냐면은 동도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도는 정신문화입니다. 동양의 것이다 두고 기술은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자. 취사 선택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괜찮은 것만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도석이나 북학이나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편 개화 사상의 반대말은 뭐라고 그랬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위정척사입니다. 그 위정척사는 북벌론의 사상적 기반을 토대로 해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위정, 바른 것을 뭐한다? 지키고 척사, 그릇된 것을 배척한다는 겁니다. 위정척사라고 쓰고요. 성리학의 명분으로 읽을 때는 뭘로 읽어요? 존화양이라고 읽죠. 그러니까 이 존화양이 이게 호파의 인물성 이론으로 넘어가는 사상적 기반이 되고요. 그것이 결국 19세기 위정척사 사상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사상의 흐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정통파 성리학자였던 노론 내에서 누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낙파. 얘네들이 등장했다. 즉 존화양의 사상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인성과 사람의 심성과 사물의 심성은 같다. 뭐 다를 거 뭐가 있느냐?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성리학 틀 내에서 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하는 조선 후기에 사회의 모순을 수습할 수 있는 기능을, 사상적 기능을 지금 노출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한 당시 지배층의
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배층은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성리학을 절대화하려고 했었습니다. 성리학을 어떻게 절대하려고 했었냐면은 옛날처럼 존화, 양위 이 사상을 다시 재정립하는 쪽으로 절대하려고 했었던 거죠. 쉽게 가면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배층들, 양반 지배층들, 성리학자들은 변화하는 사회를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옛날 지내를 체제, 그러니까 꼰대 정신을 그대로 갖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이 변하는 상황에서 어울리지 않는 성리학에 절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모든 경제적 관계를 지주가 아니면 뭘로? 전호로 만들겠다. 모든 사회적 관계는 주인 아니면 종의 관계로 하겠다. 모든 신분 관계를 양반 아니면 뭐의 관계로 하겠다. 상민의 관계로 하겠다. 모든 사상을 성리학이 아니면 뭘로 하겠다. 이단음사를 하겠다 이거예요. 이거 옛날 얘기죠. 이런 것은.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옛날 양반 중심의 체제를 굳건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조선 후기에 이런 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어울려요. 제가 여러분들 21세기를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20대에 여러분들에게 뭐 30대도 있고 그러겠지만 예외를 하고요. 보편 20대의 여러분들에게 제가 1970년대, 80년대 얘기를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이제 꼰대가 되는 거죠. 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이죠. 안 받아들이는 거죠.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배층의 이러한 성리학의 절대화, 즉 꼰대 행위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16세기 말부터 나와요. 그래서 성리학 뭐가 나오죠? 비판론이 대두가 됩니다. 이 성리학 비판, 대놓고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15세기나 16세기 때나 이때 감히 성리학을 비판하겠습니까? 한참 성리학이 무르익었을 때 누가 감히 거기다 성리학을 비판하겠냐는 얘기예요. 물론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에 의한 비판론도 나오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한국 현대사에서 72년에 유신헌법이 나옵니다. 박정희의 유신헌법에 대해서 감히 누가 대놓고 거기에 반발하겠습니까? 물론 반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외는 빼고요. 보편적인 분위기를 얘기하자는 겁니다. 못하죠.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가차없이 쳐나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15세기, 16세기 이때 성리학이 아주 무르익었을 때 누가 비판하겠냐는 얘기예요. 못하거든요. 근데 성리학의 한계가 노출되고 성리학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오히려 위정자들은 옛날 체제로 다시 굳건하게 하려고 했었던 상황에서 이제 대놓고 비판하는 겁니다. 이 성리학 비판론자 있죠. 다음 장에 한번 보세요. 정여립, 윤유, 박세당 등이 있습니다. 16세기 말에 정여립이 성리학을 비판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이미 16세기 말에 성리학이 뭔가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겠죠. 정여립 얘기 한번 봐봐요. 둘째 줄에 뭐라고 있어요? 천하공물. 그리고 뒤에 하사비군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해석하면은 천하는 공물이다. 천하는 개인 사유물이 아니다. 조금 줄여서 얘기하면은 조선은 이식계 아니다. 조선은 공적인 것이다. 사유 개인 왕조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하사 비군. 하사. 누구를 섬기던 비군. 임금이 아니냐. 이 얘기죠. 이거는 꼭 이시만 왕으로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왕조 입장에서 이건 반역하는 거죠. 가만두겠습니까? 아웃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윤유 봐요. 윤유. 뭐라고 했어요? 윤유는. 17세기에 들어가지고. 어찌 천하의 이치를 주자만 알고 나는 모른단 말이냐. 공자나 맹자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 학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자, 주의죠. 주의. 남성들의 성리학을 만든 대놓고 비판합니다. 그러면 성리학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잡아다가 내치는 거죠. 뭐라고 쳤어요? 사문난적. 사문난적은 유학의 반역자라고 해석하십시오. 유학의 반역자. 또 박세당이라는 사람 나오죠. 바로 밑에 박세당. 그에 저서 사변록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사변록이라는 저서에서 역시 주자하고 다른 해석을 하면서 주자학계, 성리학계에서 이단음사로 배척합니다. 즉 사문난적으로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16세기 말 누구예요? 정여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윤유라든가 17세기 그 다음에
박세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성리학 비판론자들의 등장은 지금 성리학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가 양명학입니다. 양명학이 또 수용이 되죠. 이 양명학은 중국 명나라의 유학입니다. 우리나라 유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왜 양명학이 나왔냐면 명나라 때, 명후반에 나왔는데요. 중국도 성리학이 쭉 송 이후에 유지가 되어 옵니다. 명나라 때까지 송, 원, 명 유지되어 오는데 역시 우리나라처럼 중국에서도 성리학의 한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성리학에 대한 반발에서 양명학을 만들어요. 왜 양명학이라고 하느냐? 왕수인의 호가 양명이거든요. 그래서 양명학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합니다. 다른 의미는 없어요. 양명, 호를 따서 왕수인의 호를 따서 양명학 이렇게 한다는 거죠. 구석기 시대 때, 이거는 여담입니다만은 구석기 시대 때에 충청도에서 어느 동굴에서 한 5살 정도 되는 아이의 뼈가 나옵니다. 제천 쪽인데요.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흥수아이라고 그래요. 흥수아이. 근데 왜 흥수아이냐 하면 그 동굴에서, 석회암 동굴에서 그 아이의 뼈를 발견한 사람이 김흥수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뭐라고 그래요? 흥수아이. 이렇게 명명을 하잖아요. 뭐 역사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듯이 양명학도 마찬가지 왕수인의 호를 따서 양명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성리학의 문제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누가 소론 계열에서 받아들입니다. 소론은 아까 서인에서 나눠진 노론과 수학자의 소론입니다. 이 소론은 양명학을 수용을 했었고요. 또 중상실학의 선구자가 누구냐면은 유수원입니다. 유수원도 소론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소론 계열은 정통 성리학을 자처했던 서인에서 갈라졌지만은 꼭 성리학만 고집하지는 않은 그런 계열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양명학, 실천을 강요했던 양명학입니다. 양명학에 대한 얘기 나중에 보고요. 또 국내에서는 뭐도 나오죠? 실학이 발생합니다. 실학은 무슨 뜻이냐면은 현실 개혁의 학문이다. 어떤 현실? 성리학의 모순이 노출되고 있는 현실 개혁의 학문이다. 명분에만 치우쳤던 성리학을 극복하고 실천을 강조했던 양명학의 수행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 성리학이 지금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을 때 이 배경에서 나타났던 그중에 양명학과 실학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국 유학을 잠깐 좀 보죠. 송, 원, 명. 이때 중국의 유학은 성리학입니다. 우리나라 유학은 거의 중국의 유학이에요. 중국의 유학이 우리나라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은 뭘 강조한다고요? 명분입니다. 명분을 중시합니다. 그 이름에 따른 직분을 중시한다는 뜻이에요. 즉, 양반은 양반대로, 상민은 상민대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명분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세요. 지주는 지주대로, 전호는 전호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또 총은 총대로, 양반은 양반대로, 상민은 상민대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명분이라고 그래요. 그 위치에 맞게. 노비가 갓 쓰고 도포 입고 경정 끼고 다니면 되겠어? 그건 명분이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명분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은 명분만 중시했기 때문에 성리학을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선, 지, 후, 행이라고 일합니다. 먼저 알고 나중에 행한다는 뜻이야. 먼저 알고 그 이 알미 명분에 맞으면은 하고 나중에 하고 명분에 맞지 않으면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선지 후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리학을 우리는 껍데기만의 학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지학이다. 껍데기만의 학문이다 해서 허지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송, 원, 명대 때 쭉 진행이 되어 오다가 명 후반에 가면은 이 성리학의 문제점, 모순, 한계가 노출됩니다. 중국에서, 명나라 때. 우리나라에서도 성리학의 한계가 노출됐듯이
중국에서도 한계가 노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수인에 의해서 나왔던 것이 뭐라고요? 양명학과 중국에서도 실학이랍니다. 이 실학은 중국 실학이에요. 지금 중국 유학입니다. 우리나라 유학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양명학은 성리학이 명분을 중시했다라고 한다면 양명학은 뭘 중시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뭘 중시한다? 실천을 중시하는 겁니다. 실천. 행하는 거죠.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리학이 선지 후행이다 라고 한다면은 양명학은 뭐라고 그러죠? 지, 행, 합, 일이다. 이렇게 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합일, 일치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양명학이죠. 양명학의 교리는 지행합일도 있지만은 여러분 양명학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맨 위에 양명학의 사상적 기반이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옆에 강화학파의 계보가 있고요. 바로 왼쪽에 심증미, 치양치, 그리고 지행합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심증리. 자, 심. 인간의 마음이 곧 리다. 인간은 모든 인간입니다. 양반이나 뭐 지배층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인간의 마음이 곧 원리다. 이 얘기고요. 치양치. 치양지란 얘기는 뭐냐면은 치양치가 아니고요. 치양지입니다. 양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 있죠. 태어날 때에 가졌던 순수한 마음이에요. 태어날 때 딱 가졌던 마음. 그 마음으로 뭐 하자는 거죠? 되돌아가자는 겁니다. 속세에 찌들고 병들고 이런 마음들 다 정리하고 옛날 본래대로 되돌아가자는 거죠. 치양지.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 지행합일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일치가 된다. 일치가 안 되는 알면 알미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양명학입니다. 이 양명학이 바로 16세기 초 우리나라에 수용이 됐습니다. 양명학의 경전을 전습록이라고 그래요. 이 전습록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소개가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16세기는 성리학이 아주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 아닙니까? 이 시기 때에 대표적인 성리학자였던 이황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전습록변이라는 책을 씁니다. 전습록변이나 정도전의 불시잡변이나 둘 다 변, 비판서적입니다. 정도전의 불시잡변은요, 불교 비판책이죠. 고려의 불교에 대한 비판책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변록이라는 책은 성리학 비판책이라고 했죠. 박세당에. 또 앞에 보시면은 특정 사상과 특정 종교 비판책이 있습니다. 지금 이황의 전습록변이라든가 안종복의 천학과 천학문답이라든가 천학은 천주교를 얘기합니다. 천주학, 천학을 얘기하죠. 이런 책들이 있죠. 앞에 박스에 참고 자료 찾아보십시오. 전습록변을 통해서 이황이 양명학을 비판하니까 누가 감히 양명학을 연구하고 관심을 갖겠냐는 얘기죠. 쑥 들어가 버리죠. 이때 전습록변을 보면요. 전습록변을 보면은 이황이 성리학의 집대성자 이황이 양명 왕수인을 광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광자. 광자라고 하는 것은 이 광 무슨 광자인가요? 미칠 광자입니다. 그러니까 광자다라고 하는 것은 미친놈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자, 미친놈,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무슨 정신병자 이런 광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광자는 일종의 이상주의자입니다. 이상주의자. 어떤 사람도 이상주의자라고 그러죠. 뜻은 높은데 실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이상주의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자라고 비판했다. 그러니까 성리학이 바닥에 유행하고 있었고 그 중에 제1인자였던 이황이 양명학을 비판하는데 누가 감히 대놓고 양명학을 연구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쑥 들어갔다가 17세기 초, 자, 그 양명학에 좀 봐봐요. 양명학의 전개 과정을 보시면은 그 다음 장 사상적 기반 밑에 보시면은 17세기 초 장유, 심음, 최명길. 최명길은 호란, 병자호란 직전에 주전론의 김상은과 주하론의 최명길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최명길 같은 경우는 성리학을 토대로 하면서도 양명학적 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연결이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17세기 후반에 최석종, 그 18세기 초 누구예요? 정제두입니다. 정제두가 존원, 만물일체설 이런 저서를 통해서 강화도에서 양명학이 하나의 학파로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화학파 그럼 뭘 얘기하죠? 양명학 이렇게 일한다는 거죠. 와서 이제 18세기 강화학파가 형성이 됐던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정제두에 의해서. 정제두는 붕당에서는 소론입니다. 아까 소론 말씀드렸죠. 그 소론계에서 수용이 돼서 18세기의 강화학파로 성립했다. 요 시기 때에 당시 성리학자들은 대체로 양명학을 겉으로는 성리학을 추구하면서 안으로는 양명학을 쫓아갑니다. 이걸 양주음왕이라고 합니다. 양주, 양 겉으로는 주자, 성리학이죠. 음은 뭐죠? 음은 안으로는 왕은 왕수입니다. 그래서 음왕, 양주음왕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겉으로는 성리학을 표방하면서 속으로는 뭘? 양명학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게 양명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에 대한 비판론에서 반성론에서 중국에서 나왔던 양명학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까지도 돌아와서 유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조선후기의 성리학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한편 중국의 실학입니다. 이 실학은 실지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현실 개혁의 학문입니다. 성리학의 허지학에 대한 반성이죠. 껍데기만의 학문에서 실질적인 학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실학은 우리나라 실학은 관계가 없어요. 중국 얘기 좀 하자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양명학과 실학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도 성리학의 한계, 모순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명학과 함께 또 하나 실학이 있죠. 이 실학은 이 실학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 당시에는 실학이라는 용어를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씁니다. 그 당시에는 경세치용, 이용우생, 실사구시 이런 얘기를 씁니다. 지금에 와서 성리학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 개혁 학문이다 해서 실학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실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 농촌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중농실학이라 하고 경세치용학파입니다. 또 상공업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중상실학이라고 하죠. 이용후생, 중상실학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세기 말에 나와서 18세기 전반에 유행했던 중상실학하고요. 또 18세기 후반에 나와서 이때 유행했던 중상실학을 구분해서 중농실학과 중상실학을 구분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실학은 18세기에 나오는 이것만 실학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어찌 보면은 양명학도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실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려 말로 한번 가서 거슬러 올라 볼까요? 고려 말에 불교에 대해서 유학을 실학이라고 합니다. 그러겠죠. 실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정형화된 용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조선 15세기 들어오면 15세기 때 사장, 시가 원작입니다. 사장학에 대한 한문학적인 능력을 중시하는 거라고 했죠. 사장학에 대한 경학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실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실학이라고 해서 딱히 이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실학은 통상 18세기 때 중농실학과 18세기 후반에 중상실학을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농 실학, 경세, 치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후반이죠. 중상, 실학, 이용, 후생입니다. 경세, 치용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익에 부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학문, 성리학은 현재 이익에 부합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되겠고요. 이용후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풍요로운 경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 문화에서 말이죠. 다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뭐가 우선이 돼야 되느냐 이거예요. 바로 상공업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용우생을 중상실학이라 하고 경세치용은 농촌 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중농실학 이렇게 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농실학자들은 주로 남인에서 많이 나오고요. 남인, 풍당에서. 중상실학은 노로입니다. 노로는 정통 성리학계열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호파와 낙파, 호락 논쟁에서 노로는 그 중에서 호파야 아니면 낙파야? 낙파죠. 도시적 분위기에 살면서 성리학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데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낙파. 그리고 이제 중농실학자의 계보를 보시면은 중농실학의 선구자 그러면은 반계, 유수원입니다. 그 다음에 성호, 이, 그 다음에 집대성자 그럼 누구죠? 다산, 정약용. 이 정약용에 관련된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인물사로서 보면은. 그리고 중상실학의 선구자는 농암, 유수원. 네, 유수원은 아까 말씀드렸죠. 소론 출신이요, 소론. 그리고 담원, 홍대용. 그 다음에 연암, 박지원. 그 다음에 초정, 박재가. 이렇게 이제 계보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중농실학자들이 추구했던 것은 농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진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토지, 제도를 개혁을 하자. 그래서 자영농을 육성을 하자. 이게 이제 얘네들의 제도 개혁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제도 개혁안에서 보면은 반계 유영훈의 토지제도 개혁안은 균전제, 성호 이계 한전제, 다산 정약용의 여전제, 뭐 정전제, 또 여전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물론 중상실학자라고 그래서 토지제도 개혁에 관심을 안 가졌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담원 홍대용의 균전제, 연암 박지원의 한전제 이런 것들 나와요. 마찬가지 얘네들도 상공업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주가 뭐냐? 여기에 따른 차이점이지. 똑같이 농촌 문제 상공업 부분에도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상실학자들은 뭐죠? 상공업 진흥, 그리고 뭘 하자는 거죠? 기술 혁신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이걸 먼저 하고 이거 나중에 하고 얘네들은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나중에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똑같습니다. 부국강병, 민생, 안정이에요. 자, 중농실학하고요. 또 하나 중상실학자들 화폐 문제에 대한 주장도 대치가 됩니다. 얘네들은 폐전론. 얘네들은 상공업 진흥원에서는 화폐를 쓰자. 용전론. 돈 쓰지 말자. 돈을 쓰자. 뭐 이런 주장들이죠. 학파는 중농실학의 학파는 성호 이익의 제자들에 의해서 학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호 학파라고도 하고요. 경기도 쪽이다 해서 근기 학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상실학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저기에서 청약문을 수용하자라고 하는 거죠. 뭐요? 북학파. 얘는 성학파, 근기학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농실학하고요. 중상실학을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내용은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학이 갖고 있는 성격을 좀 살펴봅시다. 민족주의적이다. 우리 민족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민족주의적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피지배층의 권익대변에 노력을 했다. 민본주의적이다. 그리고 근대지향적이다. 이게 실학이 갖고 있는 3대 성격입니다. 그리고 실학자들의 궁극적인 목표, 지향점은 똑같다고 그랬죠. 뭐 하자는 거죠? 부국강병. 그리고 민생 안정하자. 이게 얘네들의 목적입니다. 보세요. 중농실학자들은 방금 말씀드렸죠. 토지제도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상공업 진흥 기술혁신하자. 그리고 결론은 뭐 하자는 거죠? 이거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이걸 먼저 하고 이거 나중에 해서 결론 뭐 하자? 이거 하자는 겁니다. 방법론에 있어서의 차이지. 얘네들이 뭘 이것만 추구하고 이거는 폐지하고 또 얘네는 저걸 또 추구하고 이걸 폐지하고 이런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뭐를 먼저 하느냐에 따른 차이였습니다. 결론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국강명 민생안정론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15세기 쪽, 좀 거슬러 올라옵시다. 15세기 훈구파가 집권했었을 때의 정치 사상이 뭐였냐면은 공리주의였습니다. 이 공리주의란 얘기는요, 18세기 영국의 그 경험주의 철학자 제러미 벤섬인가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입니다. 그거를 공리주의라고 그래요. 이거를 15세기적인 의미로 바꾸면은 공리주의는 뭐냐면은 부국 강병 그리고 뭐죠? 민생 안정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게 15세기 훈구파들이 지향했었던 당시 사상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6세기 이후에 가면은 권력이 바뀌죠. 훈구에서 누구로 바뀐가요? 살인파로 바뀌었습니다. 살인들은 공리주의, 즉 부국강명, 민생안정 하든지 말든지 오로지 절의와 명분에만 치중합니다. 뭔가요? 왕도주의를 지향합니다. 왕도주의라고 해서는 절의, 충절과 의리 그리고 오로지 명분이에요. 이거를 중시하는 겁니다. 부국강명 민생안정보다는. 그러니까 15세기 때 제창했던 부국강명 민생안정은 16세기 때 단절이 됐던 거죠. 그렇죠? 끊깁니다. 그래서 이제 18세기 때 지금 와가지고 18세기 누구예요? 지금 실학자들 아닌가요? 실학자 때 중농실학자건 혹은 중상실학자건 얘네들은 15세기 때의 부국강병 민생안정이 단절됐기 때문에 단절된 그거를 다시 뭐 하자는 거예요? 부활하고 부흥하자라고 하는 부국강병 민생안정을 제창했던 거죠. 그래서 실학은 한국 문화사에 있어서 어느 시기입니까? 라고 하면은 바로 르네상스 시기다. 무슨 뜻이에요? 르네상스, 재생, 부활, 부흥. 뭐에 대한 재생과 부활과 부흥이라는 얘기인가요? 15세기 공리주의에 대한 재생과 부활과 부흥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실학은 굉장한 것 같죠, 조선후기 때. 근데 실학이 갖고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 제야 지식인의 주장이었다. 그래서 정책에 반영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게 실학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실학자들이 우리가 겉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성리학적인 질서를 완전히 타파하고자 여러 가지 계획안들을 제시했을까? 또 그건 아니거든요. 체제 내적 개혁이냐 아니면 체제 완전히 부정적인 개혁이냐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체제 내적 개혁입니다. 쉽게 하면 지네들 주머니를 다 털어내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성리학이란 틀을 내에서의 개혁이지 성리학이라는 이 울타리를 완전히 해체시키자 이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실학이 갖고 있는 한계죠. 그러니까 조선왕조 18세기 이후에 실학이 나왔다고 하지만은 조선왕조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조선이 시작돼서 조선이 끝장날 때까지 계속 뭐했다는 거예요? 성리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명학이건 실학이건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그게 뭐예요? 있는 염리조차도 몰랐다. 이 사람 개인의 생각들이었습니다. 이거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일제강점기 1936년 이후에 와가지고 일제강점기 때 국학자들에 의해서 우리 것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게 있었구나 해서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공개된 것이지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뭐 시민단체의 뭐 주장 내용처럼 막 주장하고 궁궐 앞에 가서 떠들고 이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도한 조선왕조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뭐였었다? 성리학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선 후기 이 시간에는 성리학이 조선왕조의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성리학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상의 수용과 새로운 사상의 등장이 나왔지만은 결국 성리학의 벽을 뛰어넘지는 못했다. 만약에 성리학을 뛰어넘으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그렇죠?
왕조가 무너져야 돼요. 붕괴가 돼야 됩니다. 조선 말고 먼 다른 왕조가 만들어져야 될 거란 얘기입니다. 물론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 결과론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지 어떤 예상할 수는 우리가 뭐 어떻게 됐으면 어땠을까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실의 기록을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더 들어가서 본다면은 성리학 대신 뭐 양명학이나 신학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면은 왕조가 바뀌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이 시간에 대해서 양명학과 신학이 나오게 된 또는 수용하게 된 배경을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의 변동과 함께 연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